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민족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억 두 번째 인터뷰 시간으로 한국전쟁 전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고 계신 박만순 기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관련 해오신 일들을 좀 먼저 소개 듣고 얘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들 해오셨어요? 예, 충북 영동에 노곤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전쟁 때 미군이 폭격을 해서 300여 명 이상이 학살된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것처럼 전국에 미군 폭격에 의한 사건이 170건이 넘습니다. 즉 제2, 제3의 노곤리가 170곳이 넘는다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사건 이런 숱한 사건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발로 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2년도부터 저는 주 충북 지역을 다녔습니다. 충북 지역 자연마을 한 2,000개 마을을 다녀서요. 네. 한 개 마을에 가면은 채굴형자 또 그거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하려면은 한 마을에서 최소 3명은 만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6,000분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만나서 그분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자식한테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충북도청이나 각 시군청에서 공개 증언대회를 했습니다. 유족 증언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개인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하지만 합동 그 위령제를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매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은 저희 어릴 때도 교과서나 이런 데서 단 한 번도 수록이 되지 않았고 배운 적이 없어요. 공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시민들 또 관심 있는 역사교사들 이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역사 탐방을 했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과거사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전부터 과거사법 입법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법이 제정이 됐는데 유족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할머니들 같은 경우가 당신 시아버지가 도장 잘못 찍어서 끌려가서 죽었는데 지금 당신 손주들 지금 잘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도장 잘못 찍어서 엄하게 또 피해 끼치는 거 아니냐 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설득을 해서 그분들한테 왜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제가 충북에서 한 500명 정도를 써드렸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충북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책 기억전쟁을 또 갖고 와주셨고 또 오마이뉴스에서 기억전쟁이라는 또 코너를 연재하고 계세요. 요거는 그러면 어떤 지역을 좀 주로 다루시고 있나요? 제가 2017년, 18년 2년 동안은 충북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오마이뉴스에 쭉 연재를 했고요. 네. 작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만 1년 동안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에 대해서 연재를 해왔습니다. 네. 대전 형무소 사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 충남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 그리고 대전 형무소에 있었던 재소자들 그리고 북한군들이 점령했던 시절에 부역하며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미군 사건 적대 세력에 의한 사건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쭉 인터뷰를 하면서
대전 충남 지역에서 있었던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복원해 보려고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북 사건 쭉 예. 이제 우리 살아계신 유족들 만나시고 이후에 이렇게 대전 유족들을 좀 만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우선은 뭐 그 제가 젊었을 때부터 역사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근현대사에 역시 관심이 많았는데 80년대 후반에 나온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보면서 그 보도연맹 사건이 무엇이다라는 거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네. 그래서 90년대 또 초중반에 우리 충북 지역에서 시민 역사 강좌를 하면서 이런 민간인 학살 이런 부분들을 좀 접하게 됐고요. 저희 지역 충북 지역에서는 2002년도에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충북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때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충북도 내에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기구를 꾸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회교육센터 일하는 사람들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일을 맡아서 지금까지 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보시니까 이제 정말 많은 유족들이 지금 예. 생전에 계시고 그분들의 이제 어쨌든 이야기를 좀 담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2002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언론사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외람될 수 있지만 제가 모 중앙 일간지나 방송사, 지역 방송사에 10여 년 넘게 한 15년 이상을 쭉 인터뷰를 해왔는데 그 기자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에 한 10% 20%밖에 못 담아내는 거예요. 내용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계속 바뀌더라고요. 기자분들이. 그러니까는 저는 똑같은 얘기를 10여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자분들이 국민보도연맹이 뭐예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던 찰나에 우리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가 박만순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직접 글을 써보시라. 시민 기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박만순 선생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분들 통해서 얘기해 보면은 계속 그거를 줄이고 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10%밖에 못 쓰니까 직접 쓰시라.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가 인터넷 신문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분량에 제한이 덜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쓰기 시작했고 대전 것도 쓰면서 대전에도 전국에서 보면은 4.3 여순 사건 다음으로 민간인 학살 사건 규모가 큰 사건인데 맞습니다. 이게 말이 보도도 많이 되고 막 이렇게는 됐는데 사실 글로 다 정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 1년 동안 개인들 유가족들이 살아온 그 고달픈 삶에 대해서 한번 연속 취재, 기획 취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대전편 이제 인터뷰하신 것을 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족분들을 만나셨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몇 분이나 좀 인터뷰하셨어요, 대전에서? 대략 50명 정도를 50여 명 만났는데요. 정도, 예. 그 중에서는 제주 4.3과 관련해서 대전 형무소에 이감이 돼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작년도에 2차례 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또 여수 순천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도 갔다 왔고요. 광주, 서울, 경기도, 울산 이런 데도 다 가서 유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원하면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고 여기 대전 충남 지역은 제가 많이 왔습니다. 30회 이상 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인터뷰를 해온 거죠. 그래서 한 편 이렇게 실어 예, 오신 그렇죠. 거죠. 요것도 이제 곧 책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인터뷰 작업 중이신가요? 인터뷰는 다 했고요. 네. 이제 마지막 인터뷰 하신 분 기사만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일부에는 각각의 개인분들의 라이프 스토리는 다 했어요. 다 글을 썼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서 돌아가시게 됐는지, 즉 대전형무소에서는 어떤 분들이 수감돼 있다가 돌아가신 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 충남 지역 보도연맹원 재소자 부역 혐의자도 있을 테고 제주 4.3항쟁 여순 사건 연루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끌려온 이유와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한 세 꼭지로 글을 나눠서 쓰려고 합니다. 그거를 2월 말까지 좀 만료를 해서 원고는 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들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우선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범들이 있었는데요. 대전형무소는 쉽게 얘기하면 전국의 주요 정치 사상범의 집합소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는 청주가 그 역할을 했어요. 네네. 청주 예방구금소라고 일제 강점기 말에 전국의 독립운동가들 주요 사상범들을 청주에 다 몰아놨는데 해방 이후에 6.25 직전과 1960, 70년대까지는 대전형무소 그 이후에 대전교도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역할이 정립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대전형무소 수감자들이 학살이 됐고요. 그리고 대전 충남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이 대부분 또 산내에서 학살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번에 쓰지는 못하지만 거꾸로 지방 자익 북한군들이 후퇴하기 직전에 9.28 수복 직전에 대전 충남에 있던 우익 인사들을 대거 학살을 하고 달아났어요. 대략 한 1,500명이 넘는 인원인데요. 이렇게 대전형무소에서는 좌익과 우익에 의한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이 거의 한 8,5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나 있어서 그렇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 보지 못하면 국가폭력의 사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잊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군요. 지난주에 저희 그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이 코너에서 산내 사건 희생자시죠. 고 문상국님의 예. 유족이신 따님이신 산내 유족회 문양재 회장님을 만나서 좀 증언을 들었는데 역시 여기 지금 연재하시는 곳에 증언을 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1950년 12월 달에 문상국 씨가 대전 시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와서 네네. 문상국 씨 계시오 하니까는 누구시냐 나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일단 연행을 해갔습니다. 네. 그때가 이렇게 눈 쌓인 골목길에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 문양자 씨가 어릴 때 이렇게 봤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봤더니만은 이분의 원래 고향집이 지금은 대전시로 편입이 돼 있죠. 대덕군 기성면 장안리의 민청위원장에 취임했다가 어떤 사람을 갈취를 해서 협박을 해서 76만 원을 갈취했다. 뭐 이런 판결문입니다. 이 제목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 그 문상국 씨는 그 대덕군에서 북한군이 점령했던 시절에서 살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노부모가 살고 계셔서 가끔 왕래는 했지만 본가였던 거죠. 그렇죠. 예. 본가를 가끔 왕래를 했지만 거기서 거주를 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청위원장에 취임할 일이 없었어요. 그럼 왜 그런 판결문이 나왔나는 아무래도 거기는 그 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감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크게 벌목을 하는 사람이 문상국 씨의 아버지가 마을 구장을 했는데 벌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그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는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그분이 불만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인 문상국 씨에 대해서 해코지를 한 것 같아요. 신고를 한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상국 씨가 1950년 12월 달에 연행되고서 재판을 받고서요.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0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민청위원장을 했냐 안 했냐 이 사실 여부도 명확하게 판단이 내야 되겠지만 경찰과 검찰의 조서를 100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10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징역 10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0년 판결을 내려놓고 15일 만에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네.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하고서 우리 문양자 회장도 참 고단한 인생살이를 살아왔을 텐데 그건 지난번에 얘기하셨을 테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 행방불명 상태로 예. 또 이제 유족들은 소식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예. 정말 현재까지 살아왔다 이런 또 아픈 이야기도 전해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문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당신도 이제 70대 후반이다. 예. 그리고 이제 유족회 가장 어린 분이 71살이시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지금 한국 전쟁이 70주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가족들이 유복자래도 집 나이로는 71살이 된 맞아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그때 상황을 어렴풋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10살은 됐어야 돼요. 80세. 네네. 요즘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시골에는 물론 80대, 90대가 많은데요. 제가 한 15년 전에 다닐 때 보면은 이거를 증언해 줄 만한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정에를 찾아갔어요. 2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의 피해자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집안 사람이나 옆집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옆에 다른 노인네가 그 빨갱이 죽은 거 갖고서 왜 떠들어?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노인정에서는 그런 반공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목소리가 크면은 그분은 그때부터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 노인정에 찾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소문을 듣고서 개인 집으로 찾아가면은 이번에는 할머니가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아하. 당신 시아버지 도장 잘못 찍어서 엄하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자식들 손주들 정년퇴직 앞두고 또 아니면 지금 취업 초년생으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이익 줄 거냐고 또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창원에 가서 했고 대전 유성구에 가서 했는데 91세 된 할머니들이었어요. 한 분은 피해자의 여동생이고 한 분은 피해자의 아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만나긴 만났는데 언어 소통은 되는데 기억력이 상실된 거예요. 너무 오래된 얘기고 그분들이 91세이다 보니까는 몸은 그냥 건강하신데 그런 기억의 망각이 온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가해자 집단에 속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찰을 했다거나 형무소 형무관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인이 되셨지만 6사단 헌병대에 소속이 돼서 대전, 충북 중북부 지역,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보도연 명원들을 처형하는데 현장 지휘 책임자를 했던 김만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유일하게 충북도청과 서울에 있는 진실화해원의 사무실 가서 2차례 공개 증언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때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나고서 보니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공개 증언을 하셨는데요. 공개 증언을 하신 분은 지금 전국에서 그분이 딱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정위원회 조사관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얘기하신 분은 있는데 공개 증언하신 분이 없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 집에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사실을 부정을 해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자체를.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록하는 사업 과정 속에서 여러 이유였지만 정말 조금은 굉장히 힘든 고난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언을 받아내고 하시는 예. 부분에서 예. 그 많은 유가족들을 만나셨을 때 그래도 공통적으로 좀 억울하다 혹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국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바라셨던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가 딱 만 1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통된 유족들의 감흥, 생각, 바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90% 이상이
자식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학살이 되고 피해를 본 건데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잘못한 거죠. 빨갱이를 죽인 거다. 그때 당시 할 수 없이 빨갱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왜곡된 역사의식을 유가족들한테 계속 주입을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역사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숨겨야 하는 일로. 그렇죠. 숨겨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네에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빨갱이로다가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거꾸로 독재 정권에 적극적으로 다 협력을 해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앞에 나서는 당시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을 하고요. 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찰들, 서북청년회하고 일부러 결혼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또 엄청난 연자제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는 뭐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인생을 반백년, 5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그 내무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이 있죠. 당시는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이라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경찰청이 치안국인데요. 1970년도에 전국에 있는 170개 경찰서에서 주요 사상범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찰 카드를 작성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봤더니만은 한 8만 명에 대한 카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아하. 일단은 카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찰 보호자, 보호자 카드인데 거기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감시를 해요. 왜 홍길동을 감시하냐? 홍길동의 아들이 집에 없기 때문에 6.25 때 남로당이나 보도연맹에 속해서 예비검속으로 처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죽은 사람의 아버지를 감시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이미 죽었는데 이유를 보니까는 간첩이 내려오면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접선을 할 건데 자기 아들이 6.25 때 죽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미리 감시하겠다. 그렇죠. 감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집의 평면도를 그립니다. 안방, 건너방, 부엌, 마당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감시하는 사람이 장독대나 이런 데서 숨어서 감시를 하게 되면 사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 이 사람들이 안방, 건너방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를 가옥 평면도를 그려서 거기다 표시를 하고요. 마을 약도를 그립니다. 지서, 면사무소, 이 사람의 집, 도주 예상로를 그립니다. 가계도를 그리는데요. 사돈의 팔촌까지 그립니다. 그리고 사찰 일지를 평균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의 특이 동향을 쓰게 됩니다. 양조장, 술 배달부. 예전에는 막걸리를 다 양조장에다 시켜 먹었어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우편 배달부가 마을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아는 사람들은 양조장 배달부랑 우편 배달부였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걸 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하게 학살된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 가족들을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경찰 기관에서 사찰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촘촘하게 사찰을 했다라는 거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유추해석한 거는 전국에 8만 명 이상을 그렇게 사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인터뷰했던 문향자 회장님도 그 70년대 아버지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가게 됐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조사를 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이제 다른 유족들도 같은 경우가 있었겠군요. 모든 유족들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관련이 없었을 텐데 뭐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특정 직업 이런 거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연자제 신원조회로 네. 지속적인 감시와 불이익을 줬던 거죠. 오늘 이 한국전쟁 관련해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또 유족들을 만나 증언을 또 수집하고 계신 박만순 기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취재를 만 18년간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우리 유족들의 삶에 물론 이제 숨겨야 할 과거로 많이 드러내지는 못하셨겠지만 한국 전쟁이 정말 미친 영향이 지대하잖아요. 예. 어떤 거라고 좀 느끼셨어요? 한 가지로만 집중적으로다가 요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의 독재 정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적 자유, 양심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아예 인정을 못 받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왔다는 거죠. 취업이라든지 승진에 불이익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법이죠.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지금 활동이 끝났죠. 예. 위원님. 예. 그 산내 골령골 관련된 부분은 좀 여기서 정리가 좀 됐나요? 예, 2010년도 상반기 조사 보고서에 그 대전 충청 형무소 학살 사건이 진실 규명됐습니다. 거기에는 청주, 공주, 대전이 묶여져서 나왔는데요. 대전 형무소와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은 최소 1,800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전에 오랫동안 조사를 해오신 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이 파악을 했었을 때는 6,000에서 7,000명 정도가 학살됐을 것으로 보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어쨌든 최소 1,800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517명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10%도 안 되게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가에 의한 최초의 진실규명으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지만 실제 피해자의 10분의 1, 10% 정도밖에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거는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10분의 1의 성공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진실규명이 됐고 진실규명된 분들에 한해서 명예회복이 돼서 그나마 유가족들의 맺힌 한을 약간은 풀어줄 수 있었던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명예회복이 됐다는 거는 그 어떤 혐의점에 대한 그렇죠. 그건 명확하게 된 정리가 건가요? 된 겁니다. 빨갱이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가의 불법적인 과정과 선택으로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학살된 것이다라는 명확한 결정이 내려진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도에 울산 위령제에 그 영상 메시지로 국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공식 사과를 한 거죠. 아하,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으로 이제 추산했을 때도 1,800명 정도라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거는 뭐 이유가 뭔가요? 좀 자료가 없었다든지 증언이 부족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죠. 우선은 대전 형무소에 당시 수감돼 있던 재소자, 다른 말로 수영인인데 이 명부가 제대로 안 나온 거죠. 제주 4.3과 관련해서 있었던 분들 303명에 대한 명단만 나온 거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천 명의 명단이 일단 안 나온 거고요. 대전 기록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취합을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안 나온 거고 찾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전 충남 지역의 보도연맹원 부역 혐의자 이분들에 대한 명부도 못 찾아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분의 1, 12분의 1밖에 나오지 못한 거는 당신 가족들 중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있으면 신청하시오. 아하. 이렇게 하니까 신청하신 분들 중심으로 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거기다 4.3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 형무소로 이감된 이감된 분, 분들. 이분 명단이 나오다 보니까 500명이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안 나온 건데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무소 재소자들, 보도연맹 학살자들, 부역 혐의로 피해 보신 분들의 명단이 지금도 어딘가엔 분명히 있을 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경찰청이나 국가정보원이나 예. 이런 데서 안 내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 민주정부가 있지만 이 공안기관이나 사찰기관, 경찰기관에서는 그걸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서 내놓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후에 제2기 진실화위원회가 출범을 한다라면 이런 자료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국가기관에서는 더욱 강력한 높은 수위의 처벌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예. 있도록. 예. 응하지 않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네. 관련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국가라든지 아니면 예. 우리 유족회라든지 중심으로 꼭 좀 필요한 것들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할까요? 과거사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해 12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차로 조사를 하고서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은요. 제가 보도연맹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 대략 20만 명이 희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차에 조사한 분이 진실규명 결정되신 분이 5,125명이에요. 대략적으로 따져보면은 2.5%만이 조사가 된 거고 네. 97.5%가 조사가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청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되려면 과거사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10여 년 넘게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인데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공론화가 안 됐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금 계속 공론화는 되고 있지만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되고 명예회복된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때 내린 게 뭐냐면 국가의 사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발 방지에 대한 관련한 인권 교육. 특히 경찰과 군인들한테 인권 교육을 하자. 그리고 교과서나 지방지에 수록을 하자. 교과서, 사회교과서나 국사교과서에 수록을 하고 대전시지, 충남도지 이런 데다가 수록을 하자. 호적정정, 위령사업 지원인데 위령사업 지원과 호적정정은 지자체에 따라서 일정 부분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또 대전시청이나 대전광역시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보다 더 중요한 인권교육, 교과서 수록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요.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을 돼서 명예회복을 됐는데 당신 아버지를 국가가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요. 근데 사람을 죽여놓고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법한 적절한 배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기 지나이 때 법에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다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한 겁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죠. 민사소송 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지금 80대 90대인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 과거사법에 민사소송 배보상 특별법 배보상 관련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경로로든 이 배보상 문제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배상을 해준다는 거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취재 또 인터뷰 책 내시고 활동들 통해서 좀 우리 사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은 특수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죠. 일제강점기가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한반도 최대의 비극이라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독재 정권들이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생활을 목재어 왔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통일의 기운, 물꼬들이 서서히 터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 속에서는 빨갱이 담론, 반공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강하게 잔존해 있는 것 같아요. 툭하면
북에도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 개발하자.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뭐 어떻게 해보자라고 여전히 떠드는 수구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게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전쟁이란 없다. 또한 나쁜 평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라는 게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꼭 전쟁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떠한 형태의 사회차별, 국가폭력, 국가차별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별이 아닌 차이, 틀림이 아닌 다름, 배제가 아닌 공존의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는 게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가폭력의 잘못됨을 성찰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왜 70년 전의 얘기를 자꾸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가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이제 지난 해인데요. 뭐 이 질문을 앞에 얘기를 쭉 들으니까 참 드리기가 죄송한데 과거에 또 아픔, 상처들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안고 이렇게 모든 삶을 어쨌든 시간을 보내오신 건데 어떻게 좀 치유가 될까요? 이미 국가에 의해서 진실규명된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 피해자나 그 유가족들에게 같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 국가사회, 시민사회에서 그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지지 못하게끔 그런 제한을 하는 제도적 장치 또 그런 문화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화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좀 선결적으로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선결적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될 일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거창한 얘기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얘기도 있는데 우선 거창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1948년 12월 1일부로 국가보안법이 공표가 돼서 현재까지 우리 시민사회의 정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있는 게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런 여러 가지의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또 차별 이런 사건들이 종식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종전협정은 전쟁을 잠깐 쉬고 있다. 종전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이죠.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을 뛰어넘는 평화협정으로다 나가는 것. 이게 좀 거창한 이야기라고 하면 좀 우선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과거사법을 개정을 해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교과서에 수록하고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런 차원의 문제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아닌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5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 몰라요. 그 피해자들만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내려고 하는 거고 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듯이 우리 이런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언론기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각자가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피해, 아픔에 대해서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으로 이제 곧 기억전쟁이 출간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관련해서 또 기획하고 있는 일 있으세요? 예, 제가 올해 한 4월쯤에 대전 형무소 사건과 관련해서 책으로 다 출판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한국전쟁기 전후로 국가폭력에 의해서 학살이 되거나 실종이 되거나 남과 북으로부터 버림받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옥천 출신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지용 시인이 그동안은 월북한 걸로 알려졌었어요. 네. 50년 넘게. 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와 증언을 기초해 보면은 북한군에 의해서 납북되다가 휴전선 넘기 전에 미군 폭격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쟁의 피해자인데 거꾸로 북한 정권에 동조한 간첩 빨갱이로다가 인식이 돼 왔어요. 그리고 김삼룡, 이주화라고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의 마지막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서대문 영수에 수감돼 있다가 6.25가 나자마자 그 다음 날인 1950년 6월 27일 날 또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거꾸로 민족주의자들, 좌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우익들, 보수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전쟁기에 경찰이나 검찰, 헌병대, 군인 이런 데에 미움을 사서 억울하게 학살된 사례가 있어요. 제주도나 여순이나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연을 한번 2년 동안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반공을 자신의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너무나 왜곡된 그런 레드 컴플렉스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조차도 죽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한번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한번 기록을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힘내시고 끝까지 잘 또 많은 분들 만나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억전쟁 연재 때문에 정말 많은 유족들 직접 만나셨는데 우리 유족들께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족분들이 찾아가면요.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하신 분들이 10명 중 9명인데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90%는 눈물을 펑펑 흘리세요. 우리 문양자 회장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고 가슴에 쌓인 한이 그렇게 많았던 거고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 아픈 기억을 70년 만에 다시 또 다 끄집어내서 이분들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한두 달 동안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트라우마로 많이 남았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 기록에다 남기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치료가 되려면 아픈 상처를 그냥 덮어놓고 그 위에 붕대만 감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픈 상처를 소독을 해서 꼬매고 거기에다가 기부스를 하거나 붕대를 감아야 됩니다. 덮어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플 수 있지만 소독약을 바르는 것, 수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 그 유가족분들이 주저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제2기 진실화해원회가 출범을 하면 신청을 하시고 또 여러 언론기관이나 주변에다가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수연이든 자기의 진지한 이야기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에 꼭 담아놓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억은 개인의 그냥 기억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의 기억, 기억의 사회와 기억의 공유가 돼야지 우리 사회에 절대 다시는 그런 반민주주의적인 반인권적인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우리 유족들이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못할 짓 한다. 참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족분들이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얘기 전해주신 우리 박만순 기자님은 보내드리고요. 계속 기록하는 일에 좀 힘써주십시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